왜 근데 사람들이 모를까? 답답하신 마음을, 응어리진 마음을 오늘 확 쏟고 가시면 돼요. 야, 내가 꼭 나와야겠냐? 화장 잘 받으신 것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구독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건 국장님 잘못이죠.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한범호입니다. 그동안 안은행님을 통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은 더 무겁고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의 본질,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맥락,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제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어른을 모셔야 됩니다. 그동안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시던 저희 부서 대장님을 이제 모시고 나왔거든요. 부장님 이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조재성 부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희 신한은행 유튜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출연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과거 제가 한참 활동하던 시절과는 많은 다른 환경이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워낙 베테랑이어서 제가 혹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직원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의 유튜브 출연을 요청하셔서 오늘 정말 용기를 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은 분들 중에 저는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나와보시니까 확실히 설레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이게 되게 마약 같아요. 한 번이 어렵지 나오면 계속 나오는데, 나오신 김에 이제 오늘 방송에 임하시는 각오라도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오할 건 없고요. 사실 요즘에 유튜브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단기적인 시장에 치우쳐서 하루하루 의견이 바뀐다거나, 또는 조회수 확대를 위해서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자극적으로 다룬다거나, 인기 유튜버들을 여기저기서 섭외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인기 유튜버들이 자기 분야도 아닌 내용들을 실제로 전문가인 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실제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씩 주의를 환기시키곤 했었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과장하지 마라, MSG 너무 뿌리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이왕이면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잊지 않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로 주제 옮겨 보겠습니다. 9월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 흐름과 관련한 생각 정리,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현재 시장은 모멘텀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피크아웃 될 수 있다에 대한 논란도 많이 생겼고요. 중국 관련해서 좀 문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 정책들을 좀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대표적인 부동산 그룹인 헝다그룹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밀접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개성적인 모습들이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짜는데 고민을 좀 많이 던져주기는 합니다. 일단 현재 저희 부서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포트폴리오 전략의 한 축 개념에서 중국을 마냥 버리고 가기도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부장님 의견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죠. 사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중국 증시가 급등락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고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의 역사를 보면 매우 짧은 기간의 고성장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중국만큼 잠재력이 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대국에 비하여서도 성장률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안정이 되어 있죠.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근본적인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도 국가 통제를 통해서 쉽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정책적 수혜를 받는 기업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목격했듯이 굉장히 높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래서 우리는 중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엿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내용처럼 생각을 해보면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전략적인 사고의 기본적인 틀을 깔고 가고 있긴 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부유라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긴 하지만, 더 큰 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가를 경영하는 기본 프레임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지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개발이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의 부작용, 이게 헝다그룹 부채로 지금 표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쩌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피그스 사태하고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 리스크를 사회 전반으로 전염되는 걸 중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 이게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100%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과거 경험이 금융시장에서도 반복된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스터디를 해놓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흘러갔을 때 우리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이번 헝다그룹의 이슈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구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고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도 발휘되고 있죠.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아마도 매우 빠른 속도로 헝다그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시진핑의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중국이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하는 나라라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현재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고, 시진핑 3기 집권이 내년에 시작되고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예정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헝다 사태가 악화되어서 다른 부동산 그룹으로 확대되거나 이것이 전체적인 중국의 금융위기로 번진다면 사실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를 시장 경제 원리에만 맡겨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자들은 헝다그룹의 부채가 우리 돈으로 350조 원에 달하는데 과연 정부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회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죠. 근데 헝다그룹의 전체 대출 규모는 은행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4%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채의 경우에도 200억 불 내외로 중국 외환보유고 3조 2천억 달러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따라서 중국 정부가 방향성만 확정한다면 헝다그룹을 국유화하거나 부채 채무조정 등을 통해서 시장 실패로까지는 안 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소환하게 되는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그렇죠. 뭐 코로나 뉴노멀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건을 겪고 나면 뉴노멀, 새로운 기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꺼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은행행 부실이라든가 뭐 주택가격의 폭락이라든가 신용위기, 부채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은 자본주의 역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이슈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 다 뉴노멀이라고 통칭을 하다라는 건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정상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노멀이 아닌 상황이 마치 좀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 보입니다. 뉴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미국 통화정책의 새로운 변화, 이게 또 뉴노멀의 한 단면이 되겠죠. 미국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미국도 점차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는 영역에 들어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고 경제가 서로 영향력을 높게 미치는 폴리코노미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이퍼링 이야기는 11, 12월께 아마 시작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점차 조율을 앞둔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 이야기들이 모두 과거의 경험치들이 좀 있는 내용들입니다. 테이퍼링 이야기,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는 2014년에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요. 부채 한도 협상도 과거 90여 차례 동안 타결을 했던 경험치가 있어서 전략을 짜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테이퍼링 자체보다는 어떻게 일정이 구체화되나, 이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회피 시그널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히려 이거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2014년에 한국 증시가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경험,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준이 결국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2014년 당시에도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6월 달에 발표드렸던 하반기 투자 전략에서도 녹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L이란 단어를 꺼내드렸었어요. 라이츠에서 L이었거든요. 선진국,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들 위주로 압축하자, 이런 게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이제 생각할 게 남겨져 있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지금 예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부채 한도 증액의 실패라든가 그에 따르는 시장의 충격을 과연 현재 미국 정치인들이 감당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기본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설득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채 한도 협상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의 표를 항상 생각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또 다른 위기를 겪는다면 아마 정치인들을 상당히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색깔이 다른 정당들이 협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길어지긴 하겠지만 뭔가 명분만 찾는다면 부채 한도 협상도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새로운 모멘텀들을 찾기 위한 시도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수소 경제 등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원만하게 끝나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증시는 박스를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짚었던 변수들 워낙 복잡하고 현안들은 좀 어렵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다행히 국내 기업들의 이익의 개선세가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경제 정상화가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박스피의 중간값은 한 3,100에서 3,2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약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참이 조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경제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던 선례들, 이러한 부분들이 박스피의 또 다른 한계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시장의 모멘텀이 바뀔 수 있는 변수들을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력 산업들에 대한 업황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 혹은 또 반대쪽으로는 개인 투자자 수급이 대출을 억제는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주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이런데요. 혹시 국내 증시나 이제 전략 측면에서도 부장님께서 좀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의 이슈라든지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좀 멈칫멈칫하게 하고 있죠. 일부 투자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박스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돈 벌 시장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박스피의 경우에 위아래 상하단이 약 15% 내외에서 급등락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15%를 다 향유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 10%씩만 투자 기회를 얻어서 투자를 한다면 연간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뒷받침되거나 위드 코로나 수혜주 등이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거 금융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스터디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주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뉴노멀도 그랬고요. 그리고 헝다그룹 이슈도 그랬고, 리먼 사태를 떠올리게 만들었던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그리고 연준 테이퍼링의 2014년 경험, 이런 거 다 맞물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호기심, 그리고 기억이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 그룹 넬이 부른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유튜브 제목으로 좀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걷는 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기억을 이제 걷다라는 단어가 걸어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억을 좀 걸러내고 추수하고, 이런 의미로 변용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음악 좋은데 배경에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제목이네요. 흔히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싼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금 더 중요한 단어는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다, What's different this time 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억을 하는데 뭐가 다른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다음에 출연을 가급적 안 하시겠다라는 부장님의 의지가 담긴 마지막 멘트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는행님의 특별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